은을 투자할 때 대략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상승 사이클이 더욱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상승 사이클도 사이클인데 이 기울기가 금이 이런 기울기라면 은은 이런 기울기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라서 사실 저는 제 전 재산을 다 금과 은에 투자를 했거든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뭘 살까요? 라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는데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가 떨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1월 30일이었는데 이제 은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은 가격을 예전부터 되게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왜냐면 은이 옛날엔 돈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은을 돈으로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은이 정말 핵심 광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보면 AI 발전이 정말 무섭죠.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 보니까 은이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더 핵심 광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고 또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서 구리 같은 거는 뭐 이제 녹이 쓴다고 하죠. 녹이 쓰면 절연체가 되는데 은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첨단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첨단화될수록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요즘에 AI의 발전이 너무 급격하게 되고 있고 여기 뭐 AI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던가 우주산업 뭐 그다음에 전기차 모든 분야들이 다 첨단화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은이 정말 필요한 광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은은 귀금속이라고 불리잖아요. 되게 희소해요. 지구상에 있는 은의 양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되게 흔히 은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정도로 흔한 광물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은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양이 한 17년이면 고갈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은의 양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은을 가지고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둘 다 AI 산업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이제 핵심 광물 중에 하나인 은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느냐 이런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 가격이 너무 많이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붙으면 때때로는 이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뭐 거래소들의 안정 장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증거금 인상 같은 게 있는데 증거금이라는 건 우리가 은 투자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뭐 실물 투자하거나 ETF 투자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지만 기관들이나 막 트레이더들이 투자를 할 때는 선물 거래라는 걸 통해서 투자를 해요. 그런 거래들은 일정 수준의 돈을 꼭 보유하라는 거래소의 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이 증거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고 치죠.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150만 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50만 원을 더 채워넣지 못하면 그냥 강제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현금이 있었던 사람들은 괜찮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은 가격을 예전부터 안정화시키는데 역사가 있었다. 뭐 1980년대에도 비슷하고요. 2000년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이번에도 은 가격이 거의 1년 만에 4배 가까이 치솟다 보니까 그런 핵심 광물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도 그렇고 미국의 CME도 그렇고 이렇게 증거금 인상으로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킨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은이라는 건 앞으로도 핵심 광물이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과 함께 되게 빛날 자산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 거래소들의 증거금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의 여러 가지 통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조정됐다가 또 치솟다가 이런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은 결국에 산업소 수요가 있든 없든 금 가격을 똑같이 쫓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금을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은 투자할 때 은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방법이다. 금을 공부하는 게 맞아요. 2010년쯤 되면은 그때부터 은의 산업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었는데 산업 수요가 는다고 해도 금 가격이 떨어지면 은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 은을 공부하기 이전에 왜 지금 금의 슈퍼 사이클인지를 이해하면 은을 투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에 얹어서 이 산업 수요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금의 상승 사이클 동안 원래 금보다 은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오르는 게 맞는데 1.5배가 아니라 2배 혹은 3배 더 많이 오르는 상승의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르게 만들어주는데 요소가 그런 요소다. 이제 산업적 수요라던가 아니면 금이 좀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슈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이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포인트 중 하나는 과거 인류 역사 전반을 봤을 때 황금 비율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금과 은의 비율이 1대10 정도를 유지하는 게 늘 황금 비율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어느 정도냐? 지금 금은비가 1대60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금은비의 황금 비율은 1대1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보통 금의 상승 사이클 때 다시 옛날의 황금 비율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반복되거든요. 197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대의 상승장에서도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막 내려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1대60이라는 건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 은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거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은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거는 사실이다. 그 말은 금이 상승 사이클이 더 이어진 그 과정 가운데서 은은 금보다 뭐 4배, 5배 더 많이 오르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금이든 은이든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보통 10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거의 절반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과 은을 지금 시점에서 사면 앞으로 4, 5년 정도만 더 보유하면 되는 건데, 근데 상승 사이클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앞에 5년보다 뒤에 5년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금과 은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그 초창기 때 금과 은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타이밍이다. 왜냐면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훨씬 더 가파를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은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되게 좋다. 다만 이렇게 상승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되게 커져요. 하루 만에 30%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하루 만에 30%가 오르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로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금과 은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 없이 꽤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가격의 영향에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은 가격의 상승 사이클을 볼 때 금의 생산량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은을 봐야 되는데 왜 금의 생산량을 보죠? 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금 가격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은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은의 생산이라는 게 은광이라는 게 세상에 딱히 뭐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은은 어떻게 생산되냐면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부산물로 나오고,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캐다가 부산물로 나오고, 아연광산에서 아연을 캐다가 부산물로 나와요. 그래서 금의 생산량을 보면 은의 생산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의 생산량은 금 가격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금의 생산량이라는 게 늘어날 때도 내내 늘어나고 줄어들 때도 내내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33년에 이제 금이 생산량이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그 시점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돼서 1947년까지 금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1970년에 이제 금이 생산량이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었는데 정확히 그 시점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금의 생산량이 고점을 찍고 2002년부터 2003년부터 이렇게 줄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금의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고 이제 타이트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바로 그때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시피 금의 슈퍼사이클은 공급의 측면과 연관이 되게 크다.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금의 상승 사이클이 적어도 어디까지 더 이어지겠구나. 그랬을 때 은은 앞으로 어디까지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생산량이 이렇게 줄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생산량이 이제 다시 늘어난다고 해도 바로 이제 가격이 꺾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르던 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금의 생산량이 2년 연속 늘어나거나 혹은 3년 연속 늘어나는 시점쯤이 금의 고점이었어요. 그러면 금의 생산량이 언제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면, 금이라는 건 생산됐는데 시차가 되게 오래 걸려요. 탐사도 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채굴한 다음에 정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이 나오는 데는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개발 타임라인은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요. 금광 기업들의 그런 타임라인을 보면 가장 빠른 금광 기업이 그나마 한 2029년부터 생산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또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해는 2029년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이 늘어나면 적어도 2년 연속 늘어나는 시점이 보통 고점이라고. 다양한 지표들을 보더라도 이번 상승 사이클은 2019년부터 대략 2030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은을 투자할 때 대략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상승 사이클이 더욱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급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은은 진짜로 공급이 엄청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 사이클도 사이클인데 이 기울기가 금이 이런 기울기라면 은은 이런 기울기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라서, 그래서 저는 은이 정말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은 예를 들면 한 돈으로 봤을 때 대략 한 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돈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고, 은 같은 경우에는 실버바가 1kg이 한 6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뭐 1kg 사고 그 다음에 금 조금 사고 하면은 이제 1000만 원을 맞출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뭘 살까요? 라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는데, 금을 100만 원 정도치만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치만. 1000만 원을 다 금을 사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금 뭐 10배 이상 오를 거고, 뭐 은도 뭐 그것보다 훨씬 많이 20배 30배도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전체 자산의 10%나 20%만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금과 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산을 배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저는 제 전 재산을 다 금과 은에 투자를 했거든요. 현금이 생기면 또 금과 은을 사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확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변동하고 가격이 좀 떨어지던가, 아니면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할 때는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솔직히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10%에서 20% 정도는 무조건 담아둬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뭐 은도 괜찮고, 차라리 뭐 그냥 금 같은 거 한 2돈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금과 은 투자에 대한 나도 확신이 좀 더 생기는데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늘리셔도 전혀 늦지 않는다. 20% 정도만 담아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주식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랬고 어떤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단기적인 가격 이슈가 있고 장기적인 어떤 구조적인 상승장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단기적인 걸 좀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도 관두고 진짜 본격적으로 금과 은을 뭐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좀 예측도 하고 대응도 하고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본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트레이더들이랑 비교했을 때 불리한 지점은 단기적인 대응이 불리하다. 근데 우리가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예를 들면 트레이더들은 매일매일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갑자기 좀 많이 오르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라면 그냥 이 사이클의 편승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앞으로 5년 뒤에 금 가격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이제 좀 더 둔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본질적으로 투자를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과열된 양상에서 투자를 한다던가 하는 거 없이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이 많이 오를 이유, 저는 100가지도 될 수 있고 금이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 그것도 당연히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에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라는 펀드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분은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펀드를 운영했었는데, 그게 어땠냐면 지난 13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 본 해가 없고 13년 동안 수익률이 4300%였어요. 이 펀드에 투자했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손실난 해도 없고 4300%가 올랐는데 어떻게 손실날 수가 있었냐?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는 과열된 생각에 우르르 다 몰리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은 뉴스 듣고 뭔가 이제 여긴 망했다 생각하고 자꾸 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 가격이 앞으로 뭐 10배도 20배도 뭐 오르겠죠. 근데 그게 10배 20배 오르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수익을 얻지 못할 확률이 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은 10배가 올랐는데 나는 손실 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한 10% 20%만 담아두고 그 다음에 조금씩 확신이 늘어남에 따라 늘려도 절대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과 은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